안녕하세요. 모두텍스TV의 이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과 유형에 따라서 세무사를 만나야 하는 상황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 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보통은 우편으로 받으시게 되고요. 선택하신 경우에는 모바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바일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으시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4월 말부터 발송이 시작되게 되는데 안내 유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5월 초에 발송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납세자분은 5월 중순에 안내문을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 해서 어디 사고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5월 중순까지 는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 6가지 소득 중에서 특히 사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할 건지에 따라서 신고 안내문의 유형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결정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부에 의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 요율에 따라서 사업소득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시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무제표라는 게 작성되는 복식부기 장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 이제 공시하고 있는 현금출납부 형식의 장부인 간편장부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율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관련 모든 경비를 통틀어서 높은 경비율을 적용해주는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이 주요경비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에 정한 요율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A부터 I까지, Q부터 S까지, 그리고 V 유형, 1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모두채움 대상자라는 게 있는데요. 신고 안내문 유형 중에서 대표적으로 F 유형하고 G 유형이 있고요. 모두채움 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요, 그 신고 안내문에 있는 내용대로 신고를 하시고자 하면 첨부된 신고서를 단순 서명하셔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하실 수 있고요. 제출하는 방법은 우편으로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방문해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신고 안내문에 보시면 ARS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국세청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ARS 코드만 입력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 안내문대로 단순하게 ARS 등을 통해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추가로 공제할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모두채움 대상으로 안내된 그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가까운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에 따라서 세무사를 반드시 만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내문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S유형, 성실신고 대상자와 A유형, 외부조정 대상자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요,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신고서에 첨부를 해야만 하는데요. 만약에 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가 되게 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걸로 봐서 세무조사 등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유형은 외부조정 대상자라고 하는데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 신고 유형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만 하고요. 이외에 반드시 세무사를 만나야 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세무사를 만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는 안내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CU형. CU형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작년에 추계율로 신고한 경우를 말하거든요. 이 경우는 적정한 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신고로 간주가 되게 되고 세무조사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될 수 있으면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 받으시고 장부를 만들 수 있을지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I유형은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라고 하는데 안내 유형이 여러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직전 연도에 동종 업종에 비해서 소득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 이런 경우나 아니면 신고된 경비에 비해서 적격증빙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비율이 낮은 경우를 말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세무사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를 말하는데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세금이 절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라는 게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를 만나서 장부를 작성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한 신고가 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채움 대상자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모두 채움 대상자라 하더라도 세무사를 만나면 절세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 채움 대상자의 모두 채움 안내문은 완벽하지 않아요. 일단 부양가족 정보를 국세청이 완벽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더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모두 채움 신고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임대소득처럼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한 경우에 이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국세청이 판단해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를 만나서 내가 다른 신고 유형을 선택하면 혹시 절세가 가능한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소득이 있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문제가 많이 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소득 자료가 늦게 제출이 돼가지고 국세청이 미처 안내할 수 있는 전산 자료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추후에 신고하지 않으셨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이 나오는데 나는 왜 신고를 해도 환급이 나오지 않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환급을 받으신 분들은요, 기납부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직전 연도 11월 달에 납부한 세액이 있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라고 해서 지급받을 소득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받은 경우만 환급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워낙 주식들 많이 하시죠. 배당소득을 받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 의문이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케이스 따라 다릅니다. 일단은 이자 배당소득은요,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T유형의 안내문을 받으시게 되고요. 이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해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배당의 경우엔 뭔가 특별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나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나 또 의문이 드실 텐데요. 해외 투자의 경우는 또 유형이 나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직접 해외 증권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내의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직접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때는 국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를 하셨다면 이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받으신 배당금이 이자 소득과 합쳐서 2천만 원이 안 넘는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작년과 올해의 소득이 비슷한데 왜 올해 내야 되는 세금이 더 많은가 또는 더 적은가를 의문을
의문을 품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축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고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이렇게 납부세액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의해서도 납부세액이 많이 변동되게 되는데,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항목이 작년과 많이 달라진 경우에 이렇게 세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게 되면 기준경비율보단 단순경비율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세금이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변경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혹시 내 안내문의 유형이 변경됐는지, 그리고 신고 안내문상에 소득공제 항목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 크게 변경된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 그리고 세무사를 만나야 되는 경우와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